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공학부의 정병조 교수입니다. 저는 그 87년도에 그 의공학부 1회 입학을 했고요. 지금까지 뭐 석사, 박사, 포스닥 연구원까지 해가지고 30년 넘게 의공학 분야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 때 배웠을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가지는 철학은 의료기기는 진단 장비가 됐든 치료 장비가 됐든 100%의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 R&D하고 사업화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 자체가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또 디지털 세라피라는 개념까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포럼에 앉아서 이게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학도로서 공학도는 없으신 것 같은데 공학도로 생각하는 거는 의료기기하고 헬스케어를 자꾸 이렇게 믹스업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헬스케어 디바이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좀 간단하게 뭐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애플워치 정도? 크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진단의 정확도라든가 그런 건 좀 떠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래서 크게 진단, 치료,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모니터링도 병원용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있고 개인용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있는데 사실 어떤 그런 휴대용이나 부착 경향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어떤 그런 요구하는 정도의 그 레벨까지 정확도가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뭐 디지털 세라피도 그렇고 그런 산업 자체가 좀 커지려고 그러면은 좀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향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개인 케어용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니멈 10년, 일반 의료기기도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마켓에서 세럴다운되고 뭔가 그 개념들이 받아들여지고 하기까지도 한 10년이 걸리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어쩌면 가다가 기존의 UL스케어 같이 뭐 그런 식 가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의공학을 계속했던 그 공학들로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 이제 그 대형 융합 연구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그 의료기기 중심의 그 사업단을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웨어러블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헬스케어보다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진짜 진단이죠. 진단 치료 가장 아이디어한 그런 의료용 디바이스는 진단이 되고 그걸 피드백을 해가지고 치료까지 갈 수 있는 진짜 온라인, 저희들 뭐 수업 시간 항상 얘기하죠. 온라인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정확한 의료기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데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그 각각의 디바이스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하긴 하지만 부착형으로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저희들이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들고 방향은 맞기 때문에 이제 공학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업단을 했고 추후에 나오겠지만 만성질환입니다. 결국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만성질환이고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은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 50 넘어가면은 이제 저도 50 넘어가서 이제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이유가 야 내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전화를 해줄까? 뭐 애플이 해준다는데 그다음에 맥박? 뭐 심전도? 운동하다가 내가 갑자기 확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애플워치라도 차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편해요 그냥. 혹시라도 얘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향은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헬스케어 디바이스 개념을 넘어가 가지고 진짜 진단과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단을 만들었고요. 비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사업단 비전하고 구성 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유연하고 웨어러블하게 몸에 딱 부착할 수 있는. 제 박사 때 전공이 이제 광으로 포도당을 센싱하는 거였는데 뭐 제가 그때 이제 하고는 너무 그 기술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스탑을 했는데 컨택 렌즈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포도당 측정하는 기술도 나오고 뭐 하는데 제가 그 연구할 때가 2000년 전이죠. 전인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인베이시브하게 뭔가 정보를 내가 바이올로지컬한 시그널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기술이고 그게 의료용까지 가기까지는 힘들어요.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뭐 너인베이시브하게 포도당 센싱이 안 되는 거 보면은
그때 당시도 저도 하면서 굉장히 하긴 했지만 회의적이었거든요. 기술 자체가.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유연하면서 웨어러블 할 수 있는, 몸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는 뭐 제 전공 과학인데 과학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재료도 있어야 되고, 밑에 보시면은 뇌 고치가 있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씩 그러 하시더라고요. 뇌 고치 가지고 바이오 컴패러블한 생체 재료를 만드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하는 광을 이렇게 웨이브 가이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비수를 이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밴드 형태를 가지고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 저는 주로 MD 분들하고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한 10년 산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응용 애플리케이션죠. 그쪽은 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나노도 그렇고 분자 기반 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물질 전반적으로 다 이게 복합이 돼야지 진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사업단을 꾸렸다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게 뭔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그 사업단이 하나가 돼가지고 뭔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이고, 그래가지고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뭐 가능하다면 그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이제 MD가 이렇게 아까 그 글루코스 센싱하는 거 인베드 해가지고 그 글루코스 센싱 시그널을 가지고 이제 뭐 해석하는 거, 그런 것들도 그런 거 같이 이제 치료 진단하고, 뭐 이건 다 제도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또 이제 의사하고 환자가 소유하고, 뭐 최종적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냥 100세 시대라는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그 저희 연수대학교 미래 캠퍼스에 보면은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 예방, 뭐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디자인하신 분들도 있고 재료 쪽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건 이제 의공학부 중심으로 좀 하고 있고, 생명과학기술부, 그다음에 화학, 뭐 작업치료, 디자인예술학부, 그다음에 원주의과대학에 지금 이비인후과 교수님들, 재활, 뭐 진단 면역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 교수님들이 사업단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들이 이쪽을 잡았냐면은, 정부에서 사실 저희들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야 이게 뭐 최대한 정부 돈이 적게 나가야 되니까 이제 바이오 헬스를 좀 이 산업을 이게 활성화 시켜가지고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보시면은 뭐 8대 그 핵심 선도 사업 중에 이제 바이오 헬스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분야는 뭐 스마트 공장이나 그런 거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있습니다. 규모는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선진국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관심 갖는 거는 건강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안 아프고, 그거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 산업들, 의료 산업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저희 나라가 뭐 다운되지 않는 이상은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그 성장의 슬랍 자체가 뭐 스티프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상향 곡선은 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만성 질환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저희 2025년 되면은 하여튼 전체 인구 한 20% 정도가 그 이제 그 고령층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령사에 진압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증가가 되겠죠. 증가하다 보면은 아마 건강 관리에 들어가는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생산 인력들은 적어지고, 그래서 그럼 이 만성 질환을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어려워하세요. 모든 게 심플해야 돼요. 그냥 뭐가 있으면은 그냥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편하지. 저만 해도 뭐 이제 공학을 하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막 자꾸 그거를 접하고, 뭔가 제가 오토마이제이션 하려고 계속 사가지고 해보고 하지만, 그것도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비해, 제가 이제 뭐 30대 때 비했을 때보다는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한 디바이스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거죠. 뭐 제가 이제 혈당 측정을 했으니까 뭐 컨택 렌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딱 부착하고 있으면은 그냥 뭐 그 본인이 스마트폰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뭐 제도적으로 되기만 한다면 그냥 무구석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갈 수 있게끔. 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뭐 AI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데이터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 제도적인 문제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향 자체는 고령화 사회에 가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말자, 그냥 그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자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기관 의존적이었어요. 병원.
일단 병원을 가야 돼요. 그냥 다 일단 병원을 가야 되고 병원에서 뭐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고 입원도 하고 통원 치료도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비용이 많아지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뭐 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도 좀 많이 경험하셨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도 개인 중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패러다임 자체가 일단은 사람들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개인들도 뭔가 그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대면이 되면서 사람들이 잘 직장 가기 싫어하잖아요. 거기 한 2년 동안 오토마이제이션 되다 보니까 뭐 그런 형태로 가게 될 텐데 그런 게 마켓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은 의료기도 어쨌든 가정용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그 의사들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원격 진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거죠. 뭐 제가 여기서 전 과거에도 이제 한의학 관련된 의료 장비도 했었는데 이제 한의학 자체가 보면 굉장히 개인 맞춤형이죠. 근데 이제 양방이든 이제 그건 이제 뭐 그 진 세러피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사람이 뭐 의료기기도 그렇고 약물도 그렇고 결국은 평균치잖아요. 에버리지로 해가지고 뭐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아이디어한 거는 개인 맞춤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혁신적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게 뭐 저희 있을 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웨어러블로 해가지고 몸에 착용하고 휴대하고 모든 게 모니터링 되면서 이게 뭐 수트의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이제 의료기기는 크게 이제 진단, 여기 치료만 있는데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있어요. 진단은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거고 치료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앱노멀한 거를 실제 그 노멀로 이렇게 리커버리 시켜주는 거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디바이스는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그 환자분들이 수술 받으신 다음에 그 페이셜 모니터 있잖아요. 페이셜 모니터. 그래서 환자 감시 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 디바이스는 뭐 치료 형태로 아마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골드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레벨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진단 쪽도 좀 어려운 게 기존의 병원에 진단 장비들이 많은데 그 골드 스탠다드까지 가기 위해서는 센싱할 수 있는 그 뭐랄까 기술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모니터링 디바이스 정도거든요. 뭐 저도 이제 애플워치 차고 있지만 제 맥박은 계속 지금 재고 있거든요. 재고 있고 심전도도 가끔가다 재고 제 건강 상태 이럴까 저기서 이제 계속 보거든요. 모니터링 정도에서 형태 패턴 제 어떤 생활 패턴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제가 강의를 하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한 뭐 5분 10분 안 움직이면은 얘가 연결을 하겠죠. 이 사람 움직임이 없네 하면서요.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세라피가 갈 수 있는 그 클리닉 필드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외과나 그런 건 안 되지만 저희들도 재활공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치료도 하거든요. 그런 몸의 어떤 이상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정신과도 뭐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갈 수 있는 분야를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공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의료기기부로 같이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시장 규모도 보면은 뭐 굉장히 상승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게 사실 그 시장의 예측이라는 거는 기대치잖아요. 기대치하고 공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의 한계는 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업화도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팬시한 기술인데 시장에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팬시하고 그 테크놀로지가 하이텍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먹히는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신기술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그 시장에서 인식이 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개념이 없는 거지, 개념이. MZ들도 개념이 없고 시장에서도 개념이 없고 그게 받아들이는데 뭐 한 10년? 간단한 예로 제가 얼굴 영상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얼굴에서 벌어지는 모든 피부 질환들을 진단하는 장비를 개발했는데 지금 와서 너무 붕업이 되더라고요. 막 그런 장비들 뭐 휴대용부터 해서 많이 나오는데 2005년도에는데 너무 빨리 시작했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정도 이제 개념이 잡히고 의사들도 영상을 찍을 때도 그런 표준화된 장비 가지고 찍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AI 얘기하는데 데이터 엄청 많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데이터를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머틀락도 또 있고요. 이 필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하여튼 저희 우리나라 제가 이제 87년도부터 이제 학부에 들어와 가지고 30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그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원주의 그 의료 산업의 그 발전된 방향 같은 거 제가 10년 동안 그 미국에 있을 때 빼놓고는 이제 다 본 것 같아요. 거의 다 봤는데 거의 니치 마켓이죠. 니치 마켓 들어가고 거기서 거의 이제 동남아 시장들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뭐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근데 향후에는 사실 저희들이 그 국내 그 R&D에 굉장히 그 하이텍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 저 같은 경우도 하더라도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충분히 뭐 향후에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뭐 글로벌 수준의 기술 확보는 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이제 그거를 융합하느냐의 문제고 산업 생태계 조성이 저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디지털 헬스케어도 그렇지만 그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정부에서 뭐 연구비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장이 되려 그러면 그런 것들 사업하고 R&D 같은 경우도 그 뭐 원주권만 본다 그러면 원주권의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해요. 그리고 뭐 의료기기 사업 업체라고 해도 200억 정도 넘으면 뭐 매출 많다고 얘기하는데 일반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삼성도 시장이 크지 않아 가지고 투자를 할까 말까 하고 뭐 했다가 안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업화가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규모도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게 또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혁신, 사회 교육, 공공 혁신 이런 것들도 저도 제자들 계속 길러내지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자꾸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방송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저희 대학의 역할은 이제 인력 양성하고 연구 개발하고 기업들은 이제 산업협력, 사업화, 뭐 기술 이전 뭐 저도 사업화도 기술 이전 여러 번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뭐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기존 지금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 산업 정도 레벨로 끌 거 하고 글로벌한 리딩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여튼 모든 방면에서 다 돼야지 뭐 R&D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기업이 관심 갖는다고 뭐 중소기업에서 해가지고 그거 마케팅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개념 없는 것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기본 어떤 분위기도 좀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경우는 저희 미래 캠퍼스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캠퍼스에서 이제 그 대형 융합 연구단 3개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저희들이 하나인데 이제 집중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이제 그 제가 2005년도 왔을 때 그때 이제 의료기 산업이 이제 윤형로 교수님 계실 때죠. 그때 이제 굉장히 뭐 보고서도 많이 쓰고 많이 준비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WMIT도 이제 저희 과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성장했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의료기기가 이제 원주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관심 갖는 거 전국적으로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 원주 같은 경우 이제 규제자의 특구 선정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 미래 캠퍼스에 뭐 의공학부 교수님들은 이제 의료기 쪽을 계속 하셨지만 다른 교수님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융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잘 되면은 뭐 일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되고 뭐 정부, 산업, 연구기관, 대학이 뭐 잘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자체를 이제 스텝업 시킬 수 있는 기존의 팔로우업한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